새벽 4시 서울 외곽의 어느 물류 터미널은 이미 엔진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이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할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매달 적자를 기록하는 이들에게 이 소음은 생존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같은 시각 여의도 금융가의 빌딩 숲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모니터 속 붉은 숫자들이 가파르게 치솟고 환율 전광판은 1,400원을 넘어 미지의 영역을 향해 질주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경제적 질서가 소리 없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마트의 신선식품 코너에서 망설이는 주부의 손길부터 평생을 바친 공장의 기계를 멈춰 세우는 중소기업 사장의 뒷모습까지 위기는 이미 우리 안방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거대한 전환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 의한 급성 질환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부채와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패권 전쟁이 뒤섞인 만성적인 시스템의 붕괴에 가깝습니다. 거리에 흐르는 유동성은 메말랐고 자산 가치의 폭등 뒤에 숨어 있던 거대한 부채의 늪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이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통계청의 수치 속에 가려진 서민들의 신음소리와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을 바라보는 서늘한 시선을 가감없이 담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질서 위에서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모든 상식이 뒤바뀌는 순간, 대전환의 서막은 이미 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갑 속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으며 어제의 자산은 오늘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붕괴의 메커니즘을 추적하고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세워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침묵 속에 다가오는 위기의 파고, 그 첫 번째 기록을 시작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지표들은 일제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100%를 훌쩍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저금리 기조 속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던 이들은 이제 연 7%를 상회하는 고금리의 덫에 갇혔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 채무자와 자영업자들의 비명은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외 지표입니다. 한국 경제의 생명선인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재고는 쌓여만 가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은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 수치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며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식당들은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하고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골목마다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목표치를 비웃듯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실질 임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 지표 이면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와 노인 일자리만 가득할 뿐 경제의 허리인 3,400세대의 양질의 일자리는 증발했습니다.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동결하고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며 생존을 위한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축제가 끝나고 찾아온 이 차가운 정적은 단순한 불황의 징조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누려온 성장의 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거품이 거친 자리에는 뼈아픈 현실만 남았습니다. 자산 가격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인 마진콜은 가계의 목을 죄어옵니다. 이 모든 징후는 하나의 거대한 폭발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결핍과 생존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발생하는 원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버리지의 역습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막대한 유동성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자산에 투자하면 반드시 이익을 본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깨어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미 연준 페드를 필두로 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자 공짜 점심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금리 인상은 단순히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할인율의 상승을 의미하며 모든 자산의 적정 가격을 재산정하게 만듭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모든 위험 자산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역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돈을 갚기 위해 자산을 내다 파는 매도 행렬이 이어지며 가격은 더욱 폭락하는 악순환, 즉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소비 위축이 곧장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이는 고용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승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환율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금리 차이로 인해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수입 물가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시스템 붕괴의 작동 원리입니다. 유동성이 공급될 때는 모두가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지만 유동성이 회수되는 지금은 누가 발가벗고 헤엄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제 한계를 넘어서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하나둘 끊어질 때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진통은 과거 다른 국가들이 겪었던 비극적인 사례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는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위험의 거울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도쿄의 땅값이 폭락한 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으나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과 국가 부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시장에서 시민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하루를 버팁니다. 터키 역시 독자적인 금리 정책의 실패로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며 서민 경제가 초토화된 전례가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유럽을 뒤흔들었던 그리스 사태는 국가 부채의 무서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비용과 부패한 행정 시스템은 국가 신용도를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결국 IMF와 유럽중앙은행의 가혹한 구조 조정 아래 주권을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도 잘못된 경제 시스템이 한 국가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의 징후를 무시하고 설마 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재 지표가 이들 국가와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시장의 냉혹한 원리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부채의 임계치를 넘어서고 신뢰를 잃은 화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한국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자금이 빠져나가는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당시 환율은 단숨에 2,000원대를 돌파했고 우량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당시의 고통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의 깊은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에게 위기는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의 파고는 한국 경제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민생 현장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상륙합니다. 수출 주도형 모델을 가진 한국에게 공급망 해체와 고금리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값 상승과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한계 기업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장의 불이 하나둘 꺼질 때마다 그곳에 생계를 의지하던 수많은 가정도 함께 흔들립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불패 신화에 베팅하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2030세대, 이른바 영끌족들은 이제 자산 가치 하락과 가처분 소득 감소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는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뇌관이 되었습니다.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로 인해 골목 상권은 고사 직전이며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폭발을 기다리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교육비와 문화비부터 줄여나가는 가정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부채를 갚기 위해 청춘을 저당 잡힌 채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N포 세대를 넘어 생존 세대로 전락했습니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자산을 지킨 극소수와 나락으로 떨어진 다수 사이의 심리적 박탈감은 공동체의 결속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중산층이라는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사회적 안전망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삶이 파괴되고 국가의 미래 동력이 상실되는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위기가 심화되자 정부와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고
내리자니 한미 금리차에 따른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이 우려되는 외통수에 걸린 모습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쏟아붓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색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징후가 뚜렷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만기를 강제로 연장하며 폭탄 돌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시방편적인 처방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닌 고통의 유예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997년 IMF 당시처럼 국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추진하고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지만 거대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정치권 역시 갈등만 반복할 뿐 노동구조 개혁이나 연금 개혁 같은 본질적인 체질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대마불사, 식의 대형 건설사나 금융기관 구제에 매몰되어 정작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정부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책적 수단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신뢰를 잃은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한 번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부채 다이어트를 권고합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빚을 줄이는 것이 곧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투자라는 뜻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접근을 멈추고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 역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 시 리스크를 분산하지 못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달러, 금, 그리고 해외 우량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생존을 위한 보험과 같습니다. 또한 실질 문맹률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율의 움직임과 금리의 변동이 내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금융지능이 생존의 핵심 역량이 됩니다. 소비 습관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시적인 소비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검소한 생활 양식이 요구됩니다. 불황기에는 자산의 가격보다 자산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당장 팔 수 없는 부동산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확보하고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경제적 상실감이 우울과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고 가족과 지역 사회의 최소한의 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 결국 최후의 보루는 본인 스스로의 통찰력과 준비된 태도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은 파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의 키를 단단히 잡고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마주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위기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전환의 서막은 잔인한 파괴를 동반하지만 그 폐허 위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싹을 트이웁니다. 1997년의 고통이 한국 산업의 고도화와 투명성을 가져왔듯 지금의 위기는 거품 위에 쌓아 올린
가짜 성장을 걷어내고 내실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폐의 패권이 변하고 기술의 진보가 노동의 개념을 바꾸며 부의 정의가 다시 쓰여지는 시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는 숫자로 이루어진 차가운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총체이자 신뢰의 산물입니다. 무너진 질서 앞에서 공포에 질려 눈을 감기보다는 냉혹한 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맥락을 짚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산이 반토막 나는 고통을 겪겠지만 준비된 누군가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역시 각성해야 합니다. 부채로 지탱하는 가짜 풍요가 아닌 혁신과 공정한 분배가 작동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아침,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싶으십니까?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약의 발판입니다. 대전환의 서막은 이미 올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을 써 내려가는 것은 국가도 기업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무너진 질서 위에 세워질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며 2026년 한국 경제의 생존 보고서를 마칩니다.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의 정답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 저금리 시대의 무분별한 레버리지, 그리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는 철저하게 실질 가치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신용이 경색되는 구간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이 계급을 결정합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로 덩치를 키운 좀비 기업들은 도태되고 독보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회 구조가 심화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한국에게 공급망의 다변화와 에너지 자립이라는 숙제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정치 역학 관계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경제 안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개인에게 이 시기는 가혹한 시험대이자 부의 사다리를 다시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산 가격에 거품이 빠지는 시기는 자본이 없는 이들에게는 고통이지만 준비된 자본가들에게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집할 수 있는 세기적인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남들이 탐욕에 젖어 있을 때 공포를 느꼈어야 하며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구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자본주의의 생어를 직시하십시오. 시스템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파멸의 길로 걸어갈 때 시스템은 그 에너지를 먹고 자가 치유를 시도합니다. 그 치유의 과정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의심하며 자신만의 생존 지도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지각 변동, 그리고 탈세계화가 가져올 고물가 구조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새로운 상수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흐름을 타고 파도를 넘는 자만이 대전환의 끝에서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환율 전광판의 숫자와 치솟는 금리, 그리고 무너지는 가계의 지표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해 왔습니다. 한국 경제는 언제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70년대의 오일 쇼크,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까지 우리는 붕괴의 위기마다 낡은 껍질을 벗고 체질을 개선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역시 성장통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위기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적 대전환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의 이중고,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는 우리에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고통스럽더라도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기업은 당위 이익보다 장기적인 생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통찰력과 실행력입니다. 누군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며 공포에 질리겠지만, 누군가는 무너진 질서 아래 숨겨진 새로운 기회의 설계도를 그려낼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는 자산의 숫자를 줄일 수는 있어도 당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까지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옵니다. 대전환의 서막이 올랐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결정될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질서 위에 세워질 더 단단하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 그 안에서 당신의 자리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위대한 반전의 서막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